예, 반갑습니다. 오늘 오픈소스와 컨테이너를 통한 개발 생산성 100배 이상 높이기라는 제목으로 웨비나를 진행할 이진현입니다. 오늘 저희가 제목은 그 개발 생산성 100배 높이기인데 실제 내용은 저희 아코디언이 올해 1월 달에 새로운 버전이 좀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버전이 출시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기능 업데이트가 되어 왔는데 그 내용들 중심으로 저희가 그 데브옵스를 위해서 개발 생산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새로운 기능에 대한 소개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 데모를 한 20분 정도 시간을 좀 할애를 했습니다. 좀 기능이 좀 추가된 게 많아서 요 기능 위주로 저희 김범승 대리가 한 20분 정도 데모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데브옵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컨테이너라는 말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데브옵스라는 말은 그 이전부터 굉장히 좀 존재를 해왔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데브옵스를 구축을 11년 전에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 환경,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뭐 개발 회사인데 뭐 딱히 뭐 또 운영하거나 뭐 이럴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개발자 위주로. 그리고 실제 뭐 저희 회사 내에서 그 개발 머신이나 테스트 머신들, 그다음에 저희 회사 내에서 운영하는 머신들, 운영자가 없어요, 저희 회사는. 운영자가 없고, 실제로 개발자들이 다 운영까지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에 대한 그 소스 레파지토리에서 소스를 관리하고, 그리고 얘를 빌드하고, 그 다음에 빌드된 놈을 뭐 테스트 머신이나 운영 머신에 어떻게 배포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또 표준화하고 자동화할 거냐, 이런 부분을 저희는 11년 전에 이걸 다 구현을 해왔었어요. 그만큼 이제 데브옵스라는 게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요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느냐? 어떻게 보면 이 데브옵스를 폭발시킨 게 바로 이제 컨테이너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와 데브옵스는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데브옵스를 왜 컨테이너가 폭발을 시키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컨테이너 베이스로 데브옵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딜레마에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예, 요구사항은 계속 늘어납니다. 지금 뭐 늘어나는 요구사항을 보시면 거의 기하급수적이에요. 그에 반면에 전문 엔지니어는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자바 기반으로 거의 다 개발을 많이 하는데 그 베이스가 되는 거 소프트웨어가 바로 이제 인프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본다면 미들웨어가 되겠죠. 미들웨어 엔지니어 보시면은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고 보실 수 있어요. 왜냐? 너무 많은 고생을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다운타임은 점점 허용이 안 되는 구조인 거죠. 자, 요구사항이 늘어나니까 지속적인, 그 다음에 빈번한 배포가 계속 일어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전문 엔지니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빈번한 배포가 자꾸 늘어나는데 이 배포는 할 때 다운타임은 없어야 된다. 이런 이제 전자조건들이 이제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현상에, 이런 상황에 우리가 개발 환경, 운영 환경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거냐. 과거에 엔지니어들이 했던 이 수학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에 대한 자동화가 필요하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이게 과거에도 필요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더욱더 절실하게 유연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브옵스라는 개념 자체가 현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더욱더 절실하게 요구됐고 이런 것을 다 극복시킨 게 컨테이너다. 제가 이제 앞전에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 이 데브옵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이게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데브옵스라고 얘기하면 어떤 솔루션이냐, 툴이냐, 어떤 돈 주고 사야 되는 소프트웨어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데브옵스라는 건 하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개발자와 IT 운영 전문가 간의 소통과 협업, 여기에서 소통과 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통합을 강조하는 하나의 개발에서의 부터 시작해서 얘를 빌드하고 배포하는 하나의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목적은 무엇이냐?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개발하고 배포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요구사항 늘어나니까 빌드하고 배포하는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다운타임은 허용 안 되고 이러한 목적의
부합되는 개념으로 나온 게 바로 이제 DevOps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DevOps를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프로세스 정착과 정립,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얘를 개발하고 개발된 소스를 어디서 관리할 거며 얘에 대한 빌드 체계는 어떻게 가져갈 거고 그다음에 테스터 체계는 어떻게 할 거고 배포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러한 표준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표준 프로세스에 따라서 어떻게 툴을 매치할 거고 그리고 어떻게 조직을 운영할 거냐. 이게 DevOps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툴 만능주의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툴을 도입하면 DevOps가 다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쉽게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툴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 제가 그 먼저 번 웨비나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헬스 기구를 사서 빨래 거래가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조직에 실제적으로 형상 관리 다 있습니다. 빌드 툴 다 있어요. 그러면 과연 한번 그런 걸 생각을 해보세요. 이 형상 관리에 우리 회사에서 개발자가 개발한 소스가 100% 거기 다 올려가 있는지. 제가 과거에 서베이를 해보니까 60%만 실제 올라가 있고 40%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런 툴들을 아무리 도입해봐도 개발자나 운영자들이 그 DevOps에 관련한 프로세스를 준수를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현재 이 DevOps가 구축을 한다 그랬을 때 또 여기에 또 딜레마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개발 언어들이 존재하고 또 너무 많은 플랫폼과 너무 많은 툴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 언어마다 빌드 배포 방식이 다 달라요. 그리고 개발 테스트 운영 환경 자체가 또 다릅니다. 이것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에 많은 오류들이 발생을 하죠. 자, 이렇게 되니까 수많은 이 DevOps 툴과 또 이를 매칭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표준화하고 단순화해야 되는지, 자, 이런 딜레마에 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를 한 방에 표준화해주고 단순화해주는 걸로 나오게 된 제3의 플랫폼이 뭐냐면 바로 이제 컨테이너인 거예요. 컨테이너. 개발 언어 다르고 굉장히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양산되는데 이게 우리가 빌드하고 배포하는 방식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자, 이거를 하나의 표준화된 방식으로 이미지화 해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많이 활용된 게 바로 도커 컨테이너입니다. 자, 과거에는 우리가 C 언어로 짠 걸 어떻게 컴파일하고 배포할 거냐, 또 자바로 만든 거를 어떻게 빌드하고 배포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그 파이프라인을 전부 다 일일이 다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언어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그 빌드 툴에 따라서. 그래서 근데 이거를 컨테이너화를 시켜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컨테이너에 대해서만 내가 어떤 식으로 배포할 거냐, 그다음에 컨테이너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먼저 번 웨비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플랫폼에 상관없이 다 배포가 가능합니다. 자, 이런 장점 때문에 이 컨테이너로 인해서 DevOps가 더욱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상관관계를 연관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컨테이너 기반의 DevOps의 고려사항이 뭐가 있을까? 이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소스 레파지토리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주로 Git, SVN을 많이 쓰게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산출물이 컨테이너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컨테이너 레파지토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부 프로젝트의 이미지를 저장할 컨테이너 레파지토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컨테이너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오케스트레이션 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컨테이너와 노드를 클러스터로 묶어서 자동화된 관리를 해주는 이런 툴들이 필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쿠버네티스가 있겠죠.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DevOps까지 다 엮어서 만든 또 아코디언이라는 툴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DevOps에서도 중요한 게 CI/CD입니다. CI라고 하면 개발 언어에 대해서 다수의 CI/CD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실행시킬 수 있는, 여기서 중요한 게 동시에 실행입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CI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CD는 이제 배포에 관련한 겁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과 통합에 대해서 최신의 도커 이미지로 빌드된 놈을 배포하고 그다음에 과거 이미지에 대해서 또 버전 관리를 해주는 것. 이걸 주로 우리가 CD라고 부르고 CI와 CD는 이제 같이 통합해서 많이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DevOps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CI/CD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게 좀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로 CI/CD 파이프라인을 만들 때 주로 어떤 툴을 많이 쓰느냐? 일반적으로 젠기스를 가장 많이 씁니다.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2011년부터 젠킨스를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허드슨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이제 불려왔었죠.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주는 아코디언도 젠킨스 기반으로 다 CI/CD 기본 파이프라인을 현재 저희가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빌드 배포 툴이고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CI/CD를 구축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능력이 되시면 무료로 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 CI/CD 파이프라인을 개발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능력이 되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들이 존재하냐면 플러그인 관리가 좀 복잡하고요. CI/CD 파이프라인 개발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능력이 되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구축하기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게 싱글 테넌스입니다. 그래서 즉 뭐냐면 이제 그룹사에서 여러 계열사를 가지고 있고 큰 조직에서 다수의 계정과 연동해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즉 멀티 테넌시를 하기 위해서 뭐 앞단에 뭔가 어떤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쿠버네티스와의 연결을 위해서 별도의 또 개발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코디언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단점들을 다 해결을 해서 젠킨스가 내장이 되어 있는 상태로 표준화된 CI/CD 파이프라인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자동화된 CI/CD 파이프라인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개발자나 배포자가 어떤 기지나 SVM 같은 소스 레파지토리의 형상 관리 쪽에다가 어떤 소스를 올리게 됩니다. 뭐 주로 이제 자바를 예를 들면 자바 소스를 올리게 되면 얘를 가져와서 수작업으로 젠킨스라는 툴에서 빌드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컨테이너 형태로 내가 배포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를 빌드를 해야 되겠죠, 그죠? 컨테이너 빌드를 하고 뭐 누군가 승인하게 되면 서버 쪽에다가 뭐 수작업으로 배포하는 이런 양식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저희 측에서는 아코디언을 통해서 개발자는 단순히 형상 관리에다가 소스를 올려주기만 하면 이를 가져와서 빌드하고 컨테이너로 통합을 시키고 서버 쪽에다가 배포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다 자동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생산성을 이제 극대화할 수가 있다. 뭐 이거를 이제 저희가 주로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여기까지 이제 데브옵스나 CI/CD에 대한 개요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아코디언이 저희가 1월 달에 새로운 버전이 출시가 됐는데 여기 좀 새로운 기능들이 좀 많이 추가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 15분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저희가 4가지 기능이 추가가 됐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오딧 로그, 감사 로그를 아주 우리말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싱글 사이언입니다. 세 번째가 오토스케일이 좀 많이 고도화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쿠버네티스가 제공해주는 오토스케일은 CPU와 메모리에 대한 인계치를 가지고서 이제 확장을 해주는 건데 이외에 여러 이제 고급 확장 기능들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여러 클라우드를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하나에서 2개, 3개, 멀티로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해서 저희가 멀티 클라우드 매니저 4가지 기능이 크게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감사 로그는 앱을 생성하고 빌드, 환경 설정 변경하는 이런 모든 이벤트가 다 기록되는 이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언제 누가 어떤 작업을 수행했는지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특히 그 좀 보안에 굉장히 민감한 기업들이나 아니면 뭐 우리나라 금융사 같은 경우는 뭐 금감원 보안 규정에도 개발자가 들어와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모든 감사 로그를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컨테이너 기반의 툴들이 개발자가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감사 로그를 제공해주는 기능을 또 저희가 이번에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다수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간 하나의 계정으로 통합하기 위한 싱글 사이언을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저희 아코디언만 쓰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다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와 연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개발계는 어떤 자체적으로 개발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사용하고 그리고 저기 운영계는 뭐 이런 상용화된 아코디언 같은 툴을 쓰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럼 계정 통합을 어떻게 할래? 그럴 때 이제 싱글 사이언이 지원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싱글 사이언을 또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확장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쿠버네티스 자체적으로는 CPU와 메모리의 임계치를 가지고 자동 확장을 해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자바 기반의 웹서버에 대해서 쿠버네티스가 많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도커 컨테이너 기반으로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되어 있는 환경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웹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CPU와 메모리 임계치를 가지고 확장을 해주는 게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옛날에 우리가 과거에 수작업을 해줄 때 보면 장애 처리할 때 가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뭐 TPS나 응답 시간, 그다음에 스레드 이런 것 때문에 장애가 많이 나고 이런 것 때문에 웹서버가 많이 죽습니다. 즉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줄여서 폭주라 그러죠. 트래픽 폭주라 그럽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스레드, TPS, 응답 시간, GC 타임, 즉 아코디언에 포함되어 있는 APM에서 어떤 매트릭 값을 가져와서 그 기준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확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어요. 그래서 응답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응답 시간이 3초 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3초 내에 어떠한 서비스 클러스터가 3초 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3초 내에 들어올 때까지 그냥 웹서버를 자동으로 밀려버립니다. 그리고 뭐 스레드 풀라는 경우 우리가 종종 그 와스 장애 중에 가장 큰 흔한 장애 중에 하나가 바로 스레드 풀입니다. 스레드 풀라버리면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행이 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럴 때 스레드가 특정 임계치를 넘게 되면 이 파드를, 컨테이너를 확장을 해줌으로써 스레드를 분산시킨다. 이걸 통해서 뭐 자동적으로 스레드 풀났을 때 장애 처리할 수 있는 뭐 이러한 방안들을 저희가 또 제시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타임 베이스로 스케일 아웃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타임 베이스라는 탭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해서 어느 때까지 해당 컨테이너를, 즉 웹서버를 한 100개까지 늘려주세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값인 2개로 줄여주세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이벤트를 할 때,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곧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잖아요, 그죠? 뭐 그럴 때 특정 기간 내에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서버들이 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럴 때 자동으로 이렇게 그 시간대 확장해 주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CI/CD 파이프라인이 좀 개선이 됐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CI/CD 파이프라인이 제공되는 것도 있지만, 근데 이제 이 파이프라인을 중간에 좀 수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럴 때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파이프라인을 개발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개발할 필요 없이 저희가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예제는 소스에서 가져와서 빌드했는데 그 빌드하기 전에 소나쿠브라는 코드 인스펙션 툴을 통해서 소스에 대한 보안 감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스에 대한 보안 감사를 하고 승인된 놈만 빌드해라. 그리고 빌드가 끝나면 이제 컨테이너로 통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통합된 놈을 서버 쪽에다 배포할 텐데 배포하기 전에 여기 또 하나 예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도커 이미지에 대한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고 검사에 통과된 놈만 배포해라. 이런 식으로 이건 편집을 한 그런 예제입니다. 그리고 이따 요거에 대한 데모를 저희 김범승 대리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CI/CD 파이프라인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이걸 UI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현재 뭐 소스를 가지고 있고 메이븐 프로젝트를 빌드를 하고 있고 자바 빌드가 끝나서 이거를 도커로 말고 있고 도커로 만가 끝나면 레파지토리에 도커를 푸시하고 그런 다음에 서버 쪽에다가 배포한다. 이런 단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게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얼마 정도 소요가 됐는지 이런 거를 일일이 다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따 이거 마찬가지로 데모 때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좀 상당히 공들인 부분이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관리입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개 쓰는 거죠. 여러 개 쓰게 됐을 때. 그리고 여러 클라우드에 분산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배치가 되었을 때 이거를 하나의 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다중의 클러스터를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여러 개의 클러스터에 대한 로깅과 모니터링을 지원해 줍니다. 이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관리, 라우팅 관리, 그리고 레파지토리랑 관리, 그리고 CI/CD에 대한 것을 저희가 현재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의 클러스터를 등록하고 하나의 화면에서 관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제 클러스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코디언 클러스터가 여러 개다 그러면 아코디언 창을 여러 개를 띄워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여러 개 띄워서 관리를 할 수 있겠지만
불편하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 하나의 통합된 콘솔에서 뭐 A라는 클러스터는 VM웨어 가상화에서 온프라미스 설치가 있고 B라는 클러스터는 저기 이제 AWS의 EC2에 디플로이가 되겠다. 이거를 이제 화면에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통합 자원 모니터링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 클라우드로 산재해 있는 것을 하나로 땡겨와서 한 화면에서 CPU에 대한 메모리가 어떻게 되는지, 노드에 대한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에 대한 모니터링 상황,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모니터링 상황들을 다 한 화면에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클러스터 파이프라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개발자가 있고 운영계가 있는데 요거가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여서 네임스페이스로 관리되는 게 아니고요. 별도망으로 클러스터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개발계는 내가 온프라미스에서 개발을 하는데 운영계는 저기 외부 클라우드에 있단 말이에요. 퍼블릭 클라우드를. 그리고 그게 별도 클러스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경우 저희가 다른 클러스터 간 도커 컨테이너를 배포를 해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 전에는 이제 이런 게 지원이 안 되는 경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 개발계에서 최종 테스트가 된 잘된 소스를 다시 저기 운영계의 소스 레파지토리를 집어넣어서 거기서 또 별도 CI/CD를 돌려야 돼요. 그 즉 뭐냐면 소스에서 가져서 빌드하고 도커로 말고 또 배포하고. 그래서 개발계하고 운영계하고 완전 별도로 CI/CD 파이프라인 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편함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개발계에서 다 빌드 끝나고 최종적으로 운영단에 배포를 해야 되는 도커 컨테이너를 그거를 다시 다른 운영계 클러스터로 배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배포하는 과정에서 파이프라인에 대한 승인권자를 하나 지정을 해서 그 승인권자, 배포 승인권자가 되겠죠. 그렇죠? 배포 승인권자가 승인을 했을 때 운영계에다 배포해라. 이런 룰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배포자에게 이렇게 메일을 보냈고 그 다음에 배포자가 승인을 했고 승인을 하게 되는 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운영단에다가 이렇게 배포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지금 현재 스테이터스인지 CI/CD 파이프라인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이렇게 또 하면서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여러 클라우드로 분산되어 있는, 여러 클러스터로 분산되어 있는 쿠버네티스의 레지스트를 하나의 화면에서 이렇게 또 관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취약점에 대한 점검을 해줍니다. 그래서 취약점이 통과된 컨테이너만 운영단에다 배포하는 이런 CI/CD 프로세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취약점 점검에 대한 부분도 이따 데모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소스 레파지토리 관련해서 헬름 차트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물론 프라이빗 도커 레지스트리를 제공해 주시면 헬름 차트를 사용하는 경우 또 헬름 차트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지원합니다. 그래서 아코디언의 헬름 차트를 이렇게 등록을 해서 해당 클러스터를 선택해서 간편하게 생성하고 지원하는 이런 기능을 또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상으로 아코디언의 새로운 기능과 또 이를 통해서 데브옵스와 연관해서 어떻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중심으로 저희 김범승 대리가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멘텍에서 아코디언 기술 지원을 맡고 있는 김범승입니다. 오늘은 아코디언 신기능에 대해서 새 기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데모를 진행해 볼 거고요. 처음에는 말씀하셨던 이제 소나큐브를 통해서 코드 폼즈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 진행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롤링 업그레이드와 롤백을 해보면서 새로 추가된 워크플로우 UI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멀티클라우드 매니저를 통해서 클러스터를 추가를 해보고, 그 다음에 클러스터 간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해서 개발기에서 운영기로 만들어진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해보고 이제 진행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도커 이미지 취약점 점검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코디언에 먼저 로그인을 해서 소나큐브 이미지 먼저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큐브 이미지는 설정의 템플릿 메뉴에서 넣으실 수가 있고요. 템플릿 명에다가는 소나큐브라고 입력을 하시고, 로고는 이제 등록되어 있는 이제 사전에 준비되어 있는 로고가 있으시면은 로고를 등록하시면 되고, 저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로고 등록을 했습니다. 소나큐브 같은 경우에는 빌드랑 추가적으로 컨테이너가 확장될 일이 없기 때문에 오프를 시켰고요. 소나큐브 이미지 정보는 도커 허브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도커 허브에 있는 소나큐브 오피셜 이미지를 갖고 왔고요. 버전명은 8.2 커뮤니티를 선택을 했습니다. 뒤에 태그에 8.2 커뮤니티를 입력을 하시고, 해당 이제 버전명을 입력을 하시면은 도커 파일 이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도커 파일에서 사용하시는 이제 포트를 확인할 수가 있고, 볼륨 같은 경우에는 맨 밑에 내려가시면은 역시 소나큐브에서 사용하는 이제 어떤 경로로 볼륨이 쌓이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컨테이너 포트인 9000 포트를 입력을 해서 등록을 했고요. 등록을 했으면은 위에 이제 소나큐브 템플릿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템플릿 등록된 거는 앱 추가 화면을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소나큐브가 등록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앱을 생성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쌓이는 볼륨을 먼저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명을 입력을 하시고 소나큐브 데이터를 이제 등록할 수 있는 볼륨 이름을 등록하고, 저희는 이제 NF 서버, 미리 준비되어 있는 NF 서버에다가 볼륨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경로는 이제 NF 서버에 들어가서 먼저 생성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소나큐브의 데이터가 쌓일 이제 디렉토리 하나 만들어 주게 되고요. 만들어 주고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해서 아코디언에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붙여 놓고 용량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필요하신 부분만큼 저는 이제 10기가를 할당했고요. 소나큐브가 이렇게 볼륨을 등록을 했고 볼륨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볼륨을 이제 생성이 됐으면은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다가 소나큐브라고 입력을 하시고 추가 옵션을 클릭을 하셔서 이제 먼저 서비스 타입을 노드 포트로 변경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노드 포트를 허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이제 볼륨 부분에서 아까 생성했던 소나큐브 데이터를 선택을 하신 후에 볼륨 마우트 경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보셨던 볼륨 정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정보를 입력을 하시면은 볼륨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등록을 해서 이제 올리게 되면은 소나큐브가 이제 실행이 되고요. 아코디언에서 이제 앱 이름을 클릭하시면은 그 해당 컨테이너 정보와 로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고를 보시면은 이제 소나큐브가 부트스트랩 되고 있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예, 마지막에 이제 소나큐브가 올라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소나큐브를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을 하면은 이렇게 메인 페이지가 보여지게 되고요. 로그인을 통해서 제대로 소나큐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간단하게 테스트 해보게 되면은 로그인도 정상적으로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볼륨을 지정했던 NF 서버에 이제 접속을 해서 해당 소나큐브 데이터가 이제 실제로 쌓이는지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소나큐브 데이터 역시도 쌓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소나큐브를 이제 아코디언에서 등록을 해서 실행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나큐브가 등록된 걸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나큐브에 접속을 하셔서 먼저 토큰을 먼저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코디언에서 소나큐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토큰을 발행을 할 거고요. 설정은 저희는 지금 어플리케이션은 자바의 메이븐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선택을 해서 이제 토큰이 발행이 됐고, 이걸 가지고 아코디언으로 다시 돌아와서 빌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들고, 자바 어플리케이션 이름은 jpastor라고 이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소스 타입은 이제 깃에서, 깃허브에서 갖고 올 겁니다.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이제 깃 레파지토리에 있는 주소를 갖고 와서 붙여넣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드 스크립트에서 이제 소나큐브 코드 품질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생성됐던 토큰을 가지고 아코디언에 와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그냥 소스 빌드를 했던 부분을 이제 수정을 해서 소스 패키지가 되면은 이제 코드 품질 테스트도 할 수 있도록 이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et 소스 밑에 이제 스테이지를 하나 추가를 하고요. 스테이지의 이름은 소나큐브 퀄리티 테스트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이븐을 가져와서 빌드를 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메이븐 그 MVM 뒤에다가 이제 필요하신 이제 저는 이제 클린의 패키지를 이제 설정을 해서 패키지하고 이제 이거를 소나큐브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다 수정되었고 이거를 등록하게 되시면은 앱이 등록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빌드가 진행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빌드가 진행되게 되면은 이번에 새로 추가된 이제 스테이지 쪽 화면을 볼 수가 있고, 스테이지 화면에서는 이제 아까 만들었던 빌드 파이프라인에 작성되어 있는 스테이지가 이제 상황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를 확인해 보시면은 해당 빌드가 스테이지별로 이제 진행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소스를 가져왔고, 소나큐브 퀄리티 테스트를 이제 진행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까지 지금 나왔고요. 이 패키지를 가지고 이제 도커 빌드를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도커 빌드도 완료가 되었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도커 푸시를 해서 이제 빌드까지 모든 빌드가 지금 끝난 상태이고요. 빌드가 끝났으면은 이제 이 이미지를 가지고 배포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방금 이제 수정했던 소나큐브 코드 퀄리티 테스트도 다 진행이 됐고요. 다시 빌드 히스토리로 오게 되면은 이제 워크플로우 UI에 해당 파이프라인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소나큐브로 돌아오시면은 이제 방금 진행했던 테스트 결과를 소나큐브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 좀 더 자세한 부분을 보고 싶으시면은 클릭을 하시면은 해당 어떤 소스에 어떤 변경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발하실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개발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코디언에서 롤링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제 롤백하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빌드를 해서 배포까지 완료되어 있는 JPEG 스토어에다가 외부에서 접근을 하도록 이제 노드 포트를 허용을 하고요. 노드 포트를 허용을 해서 외부에서 접근해 보면은 화면에 이제 JPEG 스토어 6 카나리 V1이라고 이제 화면이 보여지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변경을 해서 V2로 변경한 다음에 새로운 버전으로 이제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변경은 이제 GitHub에 들어가서 이제 변경을 해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내용이 있는 이제 HTML 파일을 들어가서 아까 내용이었던 이제 V1을 수정을 해서 V2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kit을 수정을 했고요. 수정을 한 걸 가지고 이제 아코디언에 돌아와서 새롭게 빌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를 하게 되면은 제가 지금 방금 V2로 변경했던 걸 가지고 다시 이제 소스를 가져와서 빌드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예, 빌드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빌드가 마무리가 되었고, 도커 빌드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빌드된 도커를 레지스트리에 푸시하고, 푸시됐으면은 이거를 다시 재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포가 지금 진행이 되었고, 다시 한번 이제 어플리케이션 접근을 해보면은 아까 수정했던 것처럼 이제 V2로 변경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변경했던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소스로 새롭게 이제 배포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롤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롤백은 빌드 히스토리에 원하시는 그 버전을 클릭을 하시고 자시 빌드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롤백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롤백은 그 기존에 빌드했던 거랑 다르게 다시 소스를 가지고 빌드하는 것이 아니고 레지스트리에 저장되어 있는 기존 이미지를 가지고 재배포하는 형식으로만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미지 쪽에서는 지금 이전에 있던 이제 JPEG 1이라는 이미지를 다시 가져온 걸 볼 수가 있고요. 포드 또한 이제 다시 새롭게 예전 컨테이너가 내려가고 새로운 컨테이너가 다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접근을 해보면은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제 V1으로 이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롤링 업그레이드와 롤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아코디언 이제 새로운 기능인 멀티 클라우드 매니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클라우드 매니저는 이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제 그룹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시면은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관리자 계정 클릭하시면은 이제 클러스터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러스터는 지금 한 개만 일단 등록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이제 쇼핑몰 운영기 서버를 새롭게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 네임에는 이제 클러스터 네임을 입력하시고요. 클러스터 이제 어드민 콘솔 URL에는 아코디언 어드민 콘솔 URL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클러스터 IP에다가 3만원 포트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프로바이더는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은 VMware를 선택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는 쇼핑몰 운영기 서버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를 붙일 수 있도록 그 해당 클러스터의 쿠버네티스 컴피그 설정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클러스터 접속을 하셔서 이제 컴피그 파일을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고 등록을 하게 되면은 클러스터 화면에 이제 방금 등록했던 121번 클러스터가 추가적으로 붙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기존 게 이제 개발기 서버, 쇼핑몰 개발기 서버였고 지금 이제 등록한 거는 쇼핑몰 운영기 서버로 해서 이제 클러스터가 두 가지가 등록이 되어 있고 이제 클러스터가 이제 여러 개가 등록된 거를 이제 한 번에 관리하실 수 있도록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밑에 하위에 이제 어드민 콘솔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클릭하시면은 그 해당 클러스터에 아코디언 어드민 콘솔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클러스를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한 번에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클라우드 매니저에서 멀티 클라우드 매니저에서 지원하는 이제 클러스터 간 파이프라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111번은 이제 개발기 서버였고요. 방금 새롭게 추가했던 이제 클러스터는 운영기 서버입니다. 그래서 개발기에서 완성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운영기 클러스터에다가 이제 배포하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이제 진행하는 데모입니다. 먼저 개발기 서버에 이제 개발자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개발자는 해당 자기가 할당받은 이제 프로젝트에 한해서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로컬이라는 프로젝트에 이제 접근만 가능한 거고 클라우드 매니저 또한 이제 개발자는 파이프라인 조회 및 이제 생성만 이제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작성되어 있는 파이프라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지금 데모를 통해서 이제 진행할 이제 파이프라인 내용은 실행자는 지금 접근했던 이제 개발자 아이디고요. 그리고 승인자가 있습니다. 승인자는 이제 운영기에서 그 파이프라인을 진행받았을 때 이제 승인하는 승인자 아이디를 여기다가 입력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승인하는 단계는 먼저 승인자가 메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메일을 받게 되면은 승인자 메일을 확인을 하고 이 메일을 통해서 아코디언을 접속하게 되면은 아코디언에서 이제 클라우드 매니저를 통해서 또 이제 승인을 내릴 수 있게 그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승인이 다 떨어지면은 이걸 가지고 개발기에서 운영기로 도커 카피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기 IP에서 개발기 클러스터에서 이제 운영기 클러스터로 이제 도커 카피가 진행되게 되고요. 타겟 이미지는 이제 로컬 데모 태그 2로 이제 타겟을 잡아서 이제 복사를 할 거고요. 이제 복사가 완전히 끝나면은 이제 배포를 진행해야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재배포하는 파이프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이프라인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제 조회 리스트로 돌아와서 태스크 아이디가 새로 생성이 되게 되고요. 그 태스크 아이디를 누르게 되시면은 그 파이프라인의 워크플로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진행되어 있지 않고 샌드 메일로 이제 승인자가 승인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진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제 승인자로 운영기 클러스터에 승인자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한 뒤에 이제 로그인하게 되면은 승인자는 운영기 클러스터로 지금 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프로젝트 네임은 동일하지만 클러스터가 지금 분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데모라고 이제 띄워져 있는 이제 자바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는
이미지가 지금 로컬에 데모 1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실행 중입니다. 네, 그래서 클라우드 매니저를 이제 접근을 해보면은 클라우드 매니저 또한 이제 조회,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이제 생성과 조회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승인 대기 목록에 아까 이제 개발자가 진행했던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를 누르게 되면은 워크플로우를 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워크플로우를 확인을 하시고 승인을 하게 됩니다. 승인을 하게 되면은 승인 넘어갔고 워크플로우 다시 확인해 보시면은 이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도커 카피가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울련기에서 이제 재배포가 진행되게 됩니다. 다시 이제 운영기로 접근을 해서요. 운영기에서 지금 데모 컨테이너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미지가 변경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미지가 로컬의 데모 2로 이미지로 다시 재시작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포드 또한 기존께 내려가고 새로운 포드가 실행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개발기 클러스터에서 운영기 클러스터로 도커 카피를 해서 이제 재배포까지 해보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코디언에서 도커 이미지 취약점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코디언에서 이제 그 도커 이미지 취약점은 빌드 할 때마다 취약점 점검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드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생성해야겠죠. 자바 어플리케이션 생성을 해서 이제 컴캣을 선택을 해왔고 도커 레지스트리는 지금은 하버 레지스트리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git 주소에서 해당 git URL을 가지고 오고 빌드 스크립트를 보시면은 그 아까 처음에 소나큐브를 이제 빌드 스크립트 수정했던 거와 동일하게 도커 취약점 점검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제 빌드 스크립트를 변경을 하였고요. 그래서 도커 빌드 후에 도커 푸시가 되면은 이제 배포하기 전에 이거 취약점 점검을 진행하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수정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빌드 화면을 들어가시게 되시면은 빌드가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워크플로어에 이제 해당 스테이지가 스테이지별로 진행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소스를 갖고 오고 지금 메이븐 빌드까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도커 빌드가 지금 진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커 푸시가 하버 레지스트리로 지금 푸시를 진행을 하였고 그 다음에 푸시가 진행된 다음에 이제 취약점 점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약점 점검이 진행되었고 이제 취약점이 끝나서 이제 빌드가 완료된 걸 볼 수가 있고 로그에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은 취약점 점검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드 내역을 보게 되면은 이제 수정했던 이제 빌드 스크립트대로 이제 취약점 점검이 진행된 거를 워크플로우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클라우드 매니저에서 레지스트리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레지스트 정보 중에서 이제 취약점 점검 리스트를 갖고 올 수가 있는데요. 취약점 점검 리스트에서 아까 제가 이제 배포했던 커피라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커피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지면서 빌드가 진행이 되었고 이제 빌드가 과정 중에서 마지막에 도커 취약점 점검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도커 취약점 점검에 대한 이제 결과값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커 취약점이 이렇게 리스트가 있고 해당 이제 취약점 URL을 클릭해 보시면은 어떻게 이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볼 수 있게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아코디언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데모를 진행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